네, 별지 찬성팀 햇빛정책 반대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준비되셨으면 바로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가능하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론의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대북 정책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플라비우스의 군사학 논고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와중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불균형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전역이 핵공격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북한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도 북한이 실제 전쟁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는 상대 우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식별하기도 전에 수도권이 당하게 됩니다. 삼수의 전략에 의하면 적의 핵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즉 한미연합훈련 강화, 확장 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삼축체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북한과 대치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안보,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한 북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인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비핵화와 별도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기에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기조가 일치하지 않으면 양국 간 불필요한 우려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이하여 한미 관계에서 금이 간 사례가 있죠.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방향성이 같습니다. 백악관 K건 국장과 수미테러 우르돌 월슨 아시아센터 국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빛정책팀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불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정부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협력과 대화 위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현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안보에 힘을 기울이는 선명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 같은 단선적인 접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며 당사국인 미국조차 동조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힘있는 평화라는 대명제가 애초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를 이룩한 이 시점에 안보 개념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미국 최우선 투자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는 바이든의 과거 발언과 같이 첨예한 이해 관계망 속에서 전쟁은 점진적이고 무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한편 갈등의 인간안보, 문화적 폭력 개념 등 평화라는 개념부터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분단 현실과 한반도 냉각 상태가 애초에 평화로 간주될 수 있는지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는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의 사드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쿼드 가입은 미국의 의사로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전술핵은 애초에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군사 강화는 중국의 반발이라는 중요한 장애물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의 국제무역 판도에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는 그 실제적 구현에 대한 고심은 없는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는 인과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만 63회에 달한다는 사실은 확장 억제라는 논리를 모색하게 하며 오히려 군사 강화로 국수적인 충돌이 증가함을 지적한 안전 불안정 역설 등과 결을 같이 합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위험한 악순환 국면이다 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모두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힘있는 평화를 천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일지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제한적인 시각 아래 추진되어 오히려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하는 정책 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협력과 협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힘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실현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물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반론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측은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 시각에서 논증했습니다. 첫째, 힘있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이며 진정한 평화는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그것이 힘있는 평화로 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입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실현된다 했을 때 효과성에 집중하고 평화라는 개념을 왜곡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반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 및 군사적 무력 충돌이 위험에 있는 상태로 잠정 결론 지으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측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와 다릅니다. 갈등의 인간 안보를 접목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평화입니다. 물론 전쟁 및 무력 충돌이 없는 것 역시 이러한 평화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이지만 전쟁 및 무력 충돌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대안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 논증하고 반박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분단 상황에 따라서 무력 충돌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 폭력은 구성원에게 전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문화적 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남북 간의 그런 구조적인 대립을 강조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폭력들은 단순히 무력 충돌 아니면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단순히 그냥 전쟁 및 무력 충돌을 나가야 한다라고만 주장하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들을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찬성 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그럼 찬성 측은 애초에 입론 자체에서부터 사드 추가 배치 자체를 일부러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주한미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방부까지 사드 추가 배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드 배치의 이런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그게 어떻게 우리 북방력 강화로 이룰 수 없는지 궁금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드의 메커니즘은 40km 이상의 넓은 지역의 방어 범위를 설정하는 고도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 이러한 무기의 특성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2016년, 17년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당시부터 그것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고 경북 송주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정말 사드 배치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러한 안보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정치적 움직임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반대측은 찬성 측이 이어지는 자료들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전술의 배치 또는 사드 배치와 같은 논거들을 좀 더 자세히
많이 급전해 주실 것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반론에 앞서서 반대 측에 대한 반박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안을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을 때 그 주장이 타당성을 지닌다는 점을 먼저 반박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2022년 하반기에서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있으며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까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문제되었었던 3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축체계로 보완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반대 측께서 계속해서 이런 국소적인 측면에서만 주목하시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쭙고 싶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었고 지금 가동이 되었었던 수많은 그런 전략 강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그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국면에는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반대 측께서 동일하게 인지를 해주신 것처럼 현재 사드 배치만으로는 그런 국군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안보 전략을 갖추고 어떠한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군사력 우위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군사력을 보완해서 이러한 안보체계의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군은 SLBM 발사를 지상 발사 미사일로 오판하였으며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쓰는 섞어 쏘기에 현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킬체인의 핵심인 현무2가 오발이 났고 천궁과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 역시도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본다면 상비병력은 북한은 남한의 2.3배, 예비병력은 2.5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장비로 가면 다연장 로켓과 방사포는 20배, 해군 함정과 함정 숫자는 6배, 공군 전투기의 숫자는 3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드 배치는 수도권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안에서 저희 측의 그런 윤석열 정부의 힘인 통합 평화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셔야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실제적인 억지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핵교리를 법제하고 계속해서 선제공격과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태세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반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체 교차 질의입니다. 마이크 확인하시고요. 네, 지금은 마스크는 그냥 쓴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성 측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구현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손해는 불가하다 하셨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경제적 상호 우연성을 전제시키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상호 우연성을 전제시키고 이를 통해서 굳이 남한과 북한이 무력 충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반대 측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행동이 위협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 강화, 핵 선제 타격 법제화를 하는 와중에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력 대응에 대해서 저희는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국방력 강화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그 군사력에 관한 지적들이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강화,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측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강화를 해야 된다는 점 동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말고 다른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예시로 든 뭐 킬체인의 어떤 오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축 체계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삼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축 체계 강화를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 측은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계시지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대안 중에서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면서 또 어떤 것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간의 그런 특징이다라고 계속해서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논점 이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하냐 강화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있는 평화라는 전반 거시적인 기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기류에 대해서 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군사력 강화 정책, 대북 정책 등이 한반도 평화, 즉 북한을 군사력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경제적 상호연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제가 자유주의자 적인 시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유주의자 적인 시각이 뭐냐고 하면은 가만히 경제적 협력이 증가한다는 이러한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의성오염성이 증대를 하고 남북 간의 그런 전쟁을 벌였을 때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반대 측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협력을 또 진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군사력 강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거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 점진적인 군사력 강화를 통해 안보적 측면을 보완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무력 충돌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실질적인 회기 분석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됐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아니면 군사적인 좀 분쟁 발생이 좀 감소했다라는 실질적인 회기 분석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반론 서두에 실제적 사례나 현안을 제시했을 때 주장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찬성 측은 선택적으로 확장 억제를 위해 중요한 위치인 북한의 반응이나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부분인 쿼드나 사드 배치 같은 실질적인 사례는 무시하시고 남한의 확장 협의체 행동 등만 같은 자의적인 국소적인 자료 제시를 보여주십니다. 인론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남한은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이 제시한 확장 협의체나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북한의 10월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감소시켰습니까? 저는 돌려 묻고 싶습니다. 경제 협력을 어떻게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위험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저희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가지겠다고 확보하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가 오히려 진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반대 측에서 주장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핀트를 바꿔서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전략 언급해 주셨는데 양면 전략이 무엇이? 양면 전략은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이크 꺼져가지고 양면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을 보완한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그 군사적인 측면에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 전략이 오히려 양면 모두에서 북한과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측이 가장 먼저 입장에 주장할 것은 제가 계속해서 요청드린 사드 추가 배치 아니면 전세 배치와 같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먼저 논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선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며 그 추후에 입장을 선회를 했었죠. 하지만 모든 공약들을 고지고대로 그런 입장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기조의 안정성을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통한 주제를 좀 짚어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실현 가능한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전도하는 것이 과연 불필요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에게 질문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먼저 굉장히 좀 가벼운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그 경제평화연구소의 세계 평화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정규군이 애초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찬성 측이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아이슬란드라고 하면 사실 저희 반대 측과 찬성 측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우리나라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례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와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력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논리라든가 외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평화라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이슬란드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이 쿼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쿼드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고 쿼드 플러스로 확장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려 했다가 사실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근데 밝히고 난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거부를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루어 과연 미국이 우리와 정말로 이 대북 기조를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확장 억제라는 논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확장 억제라는 같은 경우에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과연 미국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근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배신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한반도가 이 미중 전쟁의 어떤 대체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중 전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저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미국은 신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을 더 이상 군사적 요청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과연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근거가 미국이 우리에게 충분한 신뢰를 줬냐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건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한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런 분절된 군사 협력을 통해서 볼 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에게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토론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반대 측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백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강화해야 됩니까? 국방력은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답변이 애매하다는 거고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한미연합훈련 강화해야 됩니까? 축소해야 됩니까?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상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화해야 됩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했을 때 전략적인 안보태세를 강화했을 때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고 질문을 하셨죠. 맨 왼쪽에 계신 질문자분께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은 그 모순적인 입장에 그대로 묶이는 건 아닙니까? 저희는 당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현 정세상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거는
반대 측께서 제시해 주셨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의 문제는 반대 측께서 동일하게 가져가신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미일 협력 진행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이 모든 것이 진행해야됩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사실상 이번 토론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 이 외교 군사 안보라는 것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평가가 될 수 없는데 사실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먼저 이 짧은 교차 질의에서도 반대 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장원, 억지 체계 강화, 그리고 구멍난 한국 방어 체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 우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안,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국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수용을 하셔서 모순적으로 문제점을 동일하게 안고 가시는 그러한 입장까지 변지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인지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나라가 SLBM 지상탄도 미사일을 오판한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사례, 즉 우리나라 방어태세에 구멍이 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들으면서 드는 의문은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사실은 국소적인 사례를 들고 오시는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 탐지로 문제로 인한 그런 미사일 조기 탐지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 있으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찬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다른 각도의 레이더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진짜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절되었었던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협력을 우리가 한미일로 통합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이점이 굉장히 많죠. 추가적인 질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측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안에 대해서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국방력 강화와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조금 강화해야 한다 하면서 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저희가 교차 질의 때 질문을 드렸을 때 경제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지 못했던 점 두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저희 대북 정책이 북한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저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다릅니다. 즉 단계적 협상을 진행을 한다는 점이 존재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과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듯이 미국과의 그런 안보 강화 그리고 공조 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미국과의 그런 일치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반대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억제해야 합니다. 즉 확장 억제,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 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창고에 무기를 쌓아두고 발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강한 국방력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됩니다. 최종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대 측 최종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찬성 측이 오늘 평화에 대해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셨나요? 찬성 측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안보라는 이름 아래 평화라는 가치를 희생시킬 뿐더러 여전히 실질적인 즉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찬성 측에 반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힘있는 평화가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은 오늘 세 가지를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먼저 힘있는 평화라는 대명제가 정말 현 시대에 걸맞는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인지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군사력 강화만을 강조할 뿐 평화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가 부족했고 다각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평화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힘있는 평화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치인지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그저 북방력 강화하자라는 말만 되풀이하실 뿐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확장 억제 전략이 얼마나 헛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였던 실증적인 사례들은 애써 무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말씀하신 뿐 윤석열 정부가 힘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가능성을 논하는 오늘 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술핵, 사드 등 분명 필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논의를 배제하셨습니다. 결국 찬성 측이 말하는 공약들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기 마련인데도 이러한 제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조차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껏 군사적 제재를 강화할수록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보아왔습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양면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낙관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무기보다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반대측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칙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야 이걸 진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 양쪽 논리를 다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보통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기대하는 미래 세대들이 진짜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기성세대로서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되어 있는데 새로운 아마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예선에서부터 결선까지 오셨는데 모든 분이 열심히 오셨다는 말씀 듣고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입니다. 네. 세 분 다 네네. 다 고대팀입니까? 네. 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토론 실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고 다음에 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보여드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대학 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서강대, 여기 연세대, 그리고 경북대 연합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 이름이 별지인데 별지가 이제 북한말로 별똥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지점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팀 이름을 또 별지라고 또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 저희는 과는 각자 다른데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 팀은 햇빛 정책인데 당연히 처음 듣고 햇볕 정책을 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약간 재미를 들이기 위해서 오던 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팀장님 성함이 우햇빛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재밌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게 됐습니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랑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다른 데서 뵙게 된다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국구로 진행된 통일토론 경연대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올라온 전남대학교 정치외교 일단 전국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더욱더 담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랄이 돼서 우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